제가 예전에 영상을 만든 게 있는데 우리가 불확실성과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이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 자산을 가져가자라고 이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고 그거에 휩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저한테 댓글을 달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자산이 없는 분에게 자산을 가지는 것이 대안이라고? 정말 웃기고 있네. 꼬우면 부자 되라는 말과 같잖아요. 모든 규제를 풀어라. 제가 한 말이죠. 전세가 그럼 많이 나온다. 제가 한 말입니다. 그러나 주택은 끊임없이 올라가서 전국으로 폭등한데 그럼 서민이 집을 살 수 있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지금은 부동산 상승 의견에 대해서 적대심이 높아지는 시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꼬우면 부자 되라는 게 아니라 자산이 없는 분이 자산을 가지는 게 대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산이 없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아, 그럼 나 돈이 없는데 자산 안에는 움직이는 자산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은 미국 주식을 하든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야 되고요. 종잣돈이 조금이라도 마련이 되면은 그 돈에 맞는 자산들을 부동산이든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러면은 대안이라고 뭐 부자 되라는 게 아니라 자산을 가지려고 하면요. 작은 자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산을 올라가는데 정상에 한 걸음에 올라갈 수 없거든요. 디딤판이 필요하고 계단이 필요하고 길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길을 첫 발을 딛는 게 중요하지. 그 첫 발을 디디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꼬우면 부자 되라가 아니라 우리가 실수 없이 화폐 가치에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자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서민들이 자산을 불릴 수 없기 때문에 월급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편집자 얘기도 많이 하지만은 저희 편집자는 대학생 때 종잣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저랑 같이 투자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한 채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도 자산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없는 데서 시작합니다. 제가 상담한 사람 중에서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은 집을 세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종부세가 굉장히 힘들겠지만은 강남에 두 채, 음마 아파트랑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요거 하나랑 분당의 집 하나 총 세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빌라에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빌라를 추천하진 않지만은 빌라에 대한 쓴맛을 보고 나와서 아파트로 갈아타고 해서 강남 집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처럼 부동산의 상승 의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고조가 될 때 그 의견에 대해서 적대심이 높아지는 시기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양극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 심화되는 상황이 내가 자산을 가지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어떤 대안으로 나한테 받아들이면 안 되거든요. 꼬우면 부자 되려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자산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러한 시기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인드를 조금은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동산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부동산의 가격의 본질은요. 예측 가능한 범위가 넓어야지 안정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예측은 가능하지만은 그 규제의 범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굉장히 많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규제를 얼마나 세게 낼 건지, 얼마나 안 낼 건지 이런 부분 확실한 거는 규제 일본도와 돈을 푸는 건 맞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했던 말을 번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정부는 가격이 오른다고 규제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게 2025년 5월 29일이니까 대선 전이죠. 수요 과다로 집값 오르면은 공급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할 것, 비싸게 사고 팔겠다는 걸 굳이 압박할 필요가 있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압박할 필요가 있나를 이렇게 대응을 했죠. 627 대책도 마찬가지고 대출 규제를 했으니까 10, 15 대책에서도 서울하고 경기의 37곳을 3중 규제로 했잖아요. 풍선 효과를 차단하겠다라는 명목 하에서 역대 가장 강력한 규제를 하나씩 단계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한 번에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수요 누림이 더 세기 때문에 가격이 튀어오르는 부작용이 더 크게 나오겠죠. 이렇게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신뢰를 바탕으로 이런 정책들이 끌고 나가져야 되는데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는 않을 것. 목표는 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재명 정부에서 물론 좀 보류를 했지만은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용역을 맡겼죠. 그거를 60%대가 너무 낮다. 이거를 나중에 현실화시켜서 80% 90% 해야 되겠다라는 용역을 맡겼습니다. 집
집값을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불안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지금은 불가피하게 보유세는 강화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거래세보다 보유세에 강하게 하는 것들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보유세는 이제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는데 종부세는 국세고 재산세는 지방세잖아요. 근데 이제 보유세의 강화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국세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강화를 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취득세는 지방세고 양도소득세는 지방세가 아니죠. 그게 지방소득세가 일부는 10% 정도 붙습니다. 붙지만은 일단은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세죠. 그래서 요러한 부분이 완화는 되겠지만은 취득세는 지방세니까 여기는 뭐 지금 그대로 있어도 그대로 있으면은 완화가 아니라 그냥 강화가 되어 있는 건데 요거를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양도세는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게 지금 모르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부동산의 가격의 본질은 통화량의 팽창인데 우리가 이 심리를 움직이는 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얼마나 크냐 안 크냐에 대한 범위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가격이 오른다 규제로 잡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잡았고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뒤에서는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세금으로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규제를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요를 눌러 가지고 가격들이 올라 버렸어요. 그러면은 세금이 자연적으로 올라가겠죠. 이번에도 종부세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걸 느낄 건데 2026년도도 종부세가 더 많이 올라갈 거고 재산세가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신뢰가 무너지면서 생기는 것은 불안과 불확실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불안과 불확실성이 또 가격들을 자극을 시키게 합니다. 불안과 불확실성은요. 특히 규제가 나오기 전에 앞당겨서 매수 매도의 결정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당긴 의사결정들이 가격을 자극하는 경우들이 규제의 시대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의사결정을 앞당긴 사례가 윤석열 정부 있을 때는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구역을 해제한 다음에 다시 지정을 했죠. 토지거래 허구역이 해제가 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렸죠. 이게 해제가 돼서 몰린 게 아니라 억압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10.15 대책 때도 토호제 지정 며칠 동안 10월 15일 날 규제를 하고 20일까지 5일 정도 동안에 거래량이 폭발을 했습니다. 하루에 1,000건 이상이 나왔어요. 2,000건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게 불안하니까 쏠린 의사결정이거든요. 이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 거래량이 나온 건요. 그리고 조금 더 문재인 정부로 가면 2020년 7월 달에 임대차 입법이 시행이 되니까는 그 이전에 큰일 났다. 전세를 4년 동안 못 올리네. 그러면은 4년치를 올려야지 하면서 전세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때 플러스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 청약들을 같이 해서 전세로 머물게 하는 효과들을 발휘했죠. 불안하고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뭔가 나온다는 예우가 있으면은 미리 거래를 하는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리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묶여 있으면은 그 묶인 것들이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는 부작용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의 어떤 본질은요.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가격은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규제라는 일변도에서 예측 가능하지 못하게 정책의 언어와 그리고 실제적인 적용들을 다르게 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예측 가능한 범위가 넓어져야 되는데 넓지 못해서 지금 현재 가격들이 더 불안한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제의 본질은요. 집값을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반복이 되었던 거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보시면은 꿈에 그리던 한강뷰 아파트 외 거래 90% 급감했다는 이곳 어디일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토지고력을 전역으로 해서 성동구, 광진구, 동작구, 강동구, 한강벨트의 거래량이 감소가 두드러졌다라고 얘기했는데 두드러진 게 아니라 이거는 말씀드렸지만은 아직까지 통계에서 토지거래 허구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급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급감을 했다고 이 아파트라든지 집값의 가치가 떨어졌을까요? 떨어진 거 아닙니다. 그냥 숨어 있는 겁니다. 수요가 있는 곳을 잠시 막은 것입니다. 그 막았는데 그 막았다고 해서 그 아파트의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멈춰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래의 절벽에도 이 수요들이 많은 데는요.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었지만요. 절대적인
관심도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수요가 있는 곳을 잠시 막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 1,000만 원짜리 샤넬백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샤넬백을 너무 이게 사치품이라서 당분간 샤넬백 거래 금지법이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샤넬백을 못 사겠죠. 근데 못 사겠다고 하면은 샤넬백이 거래가 안 되니까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거래가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막았다고 해서 샤넬백이 가격이 싸진 걸까요? 그냥 거래가 안 되니까 안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거래가 되진 않았지만 샤넬백의 가치는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거고 거래가 될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오픈런을 하면서 희소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더 거래하려고 가격들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우리가 샤테크라는 말도 있잖아요. 왜 샤테크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이게 가치가 있고 희소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걸 막으면요. 이 거래가 안 되는 동안 희소성은 더 커집니다. 누적 수요는 적체되고 희소성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거래가 할 수 있는 시기에 가격들이 더 오르는 거거든요. 부동산 시장도 똑같거든요. 거래가 보이진 않지만은 가치가 추락한 건 아닙니다. 거래가 안 되지만은 돈이 풀리는데 집값이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화폐 가치는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은 가격들은 올라가니까는. 그래서 저는 이 규제라는 것들은요. 잠시 막고 있는 거예요. 가치를 막고 있는 게 아니라 거래를 막고 있는 겁니다. 가치는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의 내막은요. 본질적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면요. 사지 마라. 대출과 거래 제한으로 하죠. 그리고 빨리 팔아라. 세금으로 또 그걸 유도를 하죠. 근데 이렇게 사지 마라. 빨리 팔아라. 라고 하는 건요. 규제를 하면 할수록 수급 문제의 부작용이 생깁니다. 수급 문제의 부작용은요. 보이지 않았던 가격이 거래로 터져 나왔을 때 크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규제라는 것들은요. 수요를 누르고 있는 건데 이 누르면은 이 누른 것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속에서는 계속 그 가치들이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존된 것들이 나중에 올라갈 때 그때 우리가 자산이 없으면은 나는 뭐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은 내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지 말라 빨리 팔아라는 규제가 있을 때는요. 사라 그리고 최대한 팔지 말고 보존하라라고 역발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규제라는 본질과 유동성이 결합이 되면요. 더 큰일이 발생합니다. 규제와 유동성. 그러니까는 규제는 수급 불균형을 일으키고요. 유동성은 그 가격들을 더 빨리 올라가도록 가속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더 빨리 올라가는 게 너무 문제가 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초 인플레이션이라면요. 국가 위기 상황이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규제로 다시 규제와 유동성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규제로 거래 물량이 줄어들면요. 매매 물건의 경쟁들이 치열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줄어든 거래 물량은요. 물건의 희소성을 키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규제로 거래 물량이 줄어들잖아요. 거래를 못하게 하니까 줄어들겠죠. 대출로 막아버리고 이러니까 줄어들죠. 그러면은 매물이 줄어드니까는 수요자는 과열되어 있는데 매매 물건이 줄어들면요.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그 치열해지면은 있는 물건들의 희소성이 커집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여기서 희소성이 커지면은 여기에 플러스 유동성을 자극하면요. 돈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지불할 능력들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 유동성을 규제로 인한 희소성이 생기면서 유동성이 자극되면요. 가격이 올라갑니다. 여기에다가 다주택자 막았죠. 실거주 요건 제한하는 방식으로 매매의 물건들이 줄어든 게 가속화가 되면은 이제 큰일 나는 사람들이 임차 물건도 줄고 거래 왜곡도 생겨서 가격의 불안함이 동시에 찾아오는데 세입자들 굉장히 힘들어지고 무주택자들 진짜 힘들어집니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규제는 수요를 줄인다. 유동성으로 돈을 풀면은 시중의 돈들이 가격의 지불 능력들을 키워가지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데 물가들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한정된 물건을 있는 물건에 돈을 거래를 하는 거고 흘린 돈이 많을수록 더 큰 돈으로 거래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와 유동성이 결합이 되는 시기가 민주당이 집권한 시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거기에 시발점이 되었던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보다는 노무현 정부 때 되게 컸습니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 때도 돈을 많이 풀긴 했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집값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했죠. 근데 못 잡았죠.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부도 가장 강력하게 빠르게 노무현 정부가 기초를 쌓았다면은 문재인 정부가 테스트를 해봤고 그 테스트로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한 테스트한
어떤 정책을 진짜 빠르게 적용시키는 게 이재명 정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동성이 쳐졌습니다. 자, 그런데 유동성이 물가 상승의 확실한 요인이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증명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도 1920년대 초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짐바브웨라는 데가 있습니다. 2000년 초에 여기도 굉장히 가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베네수엘라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챗GPT가 정답은 아니지만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잘 연결됐어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도와드릴 내용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혹시 1900년대에 재정 확대 정책, 그러니까 유동성을 팽창시켜서 국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극심하게 일어났던 사례들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어? 물론이죠. 20세기에는 여러 나라들이 재정 확장 정책이나 통화 공급을 급격히 늘린 결과 초인플레이션을 겪은 사례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나 짐바브웨 같은 나라들이 있죠. 이런 사례들은 통화 공급 과잉으로 화폐 가치가 급락하고 물가가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혹시 특정 나라나 시기에 대해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독일이랑 아프리카에 대해서 짐바브웨에 대해서도 알려줘. 네, 알겠습니다. 먼저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막대한 전쟁 배상금과 경제적 혼란으로 인해 화폐를 무제한으로 발행하면서 초인플레이션이 극심해졌죠. 반면 짐바브웨는 2000년대 후반에 정부의 과도한 통화 발행과 경제 위기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치솟았었고요. 이 두 사례 모두 재정 및 통화 정책의 과도함이 불러온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예시랍니다. 그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국가가 어떻게 되었어? 그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국가들은 정말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혼란을 겪었어요. 예를 들어 바이마르 독일은 화폐 가치가 거의 바닥을 치면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고 심지어 빵값이 수백조 마르크에 달하는 상황도 있었죠. 짐바브웨도 마찬가지로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서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다 보니 국민들은 일상적인 거래조차 불가능해졌고 결국 경제가 붕괴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은 국가의 신뢰를 잃게 하고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결과를 낳았죠. 고마워. 나중에 다시 물어볼게.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보세요. 필요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 기쁘게 도와드릴게요. 제가 좀 오늘 좀 특이하게 좀 해봤는데 이렇습니다. 이게 그 유동성이 왜 무섭냐면요. 돈을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건요. 그냥 화폐의 단위가 진짜 올라가는 거예요. 예전에 방금 말한 것처럼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독일이 이제 1차 세계 대전이 끝났잖아요.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이제 베르사유 조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고 군사 운영 함부로 못하게 약정을 하고 약속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이후에 전쟁 복구 비용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냥 가장 쉬운 방법이 돈을 찍어내는 거거든요. 돈을 굉장히 많이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굉장히 크게 물가가 천문학적으로 상승했어요. 그래서 빵 한 덩이가 1년 만에 12억 배 올랐습니다. 우리가 베네수엘라만 알고 있는데 예전에 1920년도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심각했냐? 그냥 상점의 가격표가 시간 단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노동자들은 하루에 임금을 두 번이나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통화적인 신뢰를 잃고 사람들이 다른 실물 자산으로 옮겨가 된 거거든요. 그때에는 달러랑 금이 이제 실물 자산이 선호가 되었으니까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결국은 1924년도에 1조 마르크를 1마르크로 화폐 개혁하면서 이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GPT한테 물어봤던 아프리카의 짐바브웨라는 데는 2000년대 초에 일어났거든요. 여기도 물가 상승률이 2008년도에 어느 정도 올라간 줄 아십니까? 2억 프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짐바브웨 달러 지폐가 100조짜리 달러가 발행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 100조 달러라고 하면은 미국 달러로 그 당시에 1달러도 채 되지 않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짐바브웨 달러 같은 경우는 공식 통화로서의 기능들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화폐를 사용해야 된 거예요.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잘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올라가서 집값이 올라가는 게 조화가 아니라 그 올라가는 걸 대응을 못하면요. 우리는 큰일 나는 겁니다. 제가 공포를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푸는 속도가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빠릅니다. 물론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얼마나 오를지는 모른다예요. 근데 확실히
확실한 거는 이렇게 규제와 돈을 풀면요. 부동산이라는 자산은요. 확실하게 자극이 갑니다. 2026년도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2026년도 이후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수급 조절이라는 게 있는데 공급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공급이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매년 5만 건, 한 4만 8천에서 5만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내년에 나오는 거 15,000건 미만입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경기도도 물량 없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 이제 평균 이하로 공급 물량 떨어집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 공급 물량 평균 이하입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정권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자산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규제와 유동성이 결합되면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례를 본 것처럼 시중에 돈이 풀리는 양 통화량이 경제 생산 능력에 비해서 과도하게 증가할 때 화폐 가치는 하락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한다는 건요. 그냥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속도가 빠르다는 건요. 화폐 가치가 굉장히 빠르게 가속화시키면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사례를 보여준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 규제와 유동성의 시장들 굉장히 무섭다. 실질적으로 제가 몇 개의 사례를 얘기를 했지만은 찾아보니까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이 재정 정책의 병폐들이. 근데 저는 부동산 유튜버니까 부동산 입장에서 볼 때 이 규제와 유동성의 합쳐짐은 사실은 화폐 가치 하락에 악셀레이터를 밟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자산을 꼭 쥐고 있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